아! 눈부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라파엘 천사가 도와주시는 건가? 우아합니다 밀레편을 보시고 안국약품 건강기능식품 담당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한번 섭취해 보도록 할게요. 와, 제가 눈 건강이 안 좋거든요. 이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티를 섭취하니까 눈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요즘 영상에 좋아요, 댓글 많이 달렸는지 계속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더니 눈이 침침했는데 루테인 지아잔티는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데 계속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하루 하나만 섭취하면 되는구나. 아니, 여기에 비타민도 들어있어요. 그럼 따로 비타민 섭취할 필요도 없겠네요. 제가 이제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과 콤비가 되어 밀레 기다림 작품 설명할 때마다 꼭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을 홍보하겠습니다. 저 토비콤 명예 홍보대사 좀 시켜주세요. 팀장님, 저 10년 전부터 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진짜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남긴 그 유언장의 내용이 재혼 금지였어. 우아한 미술 이야기를 우아하게 나눠보는 시간.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도슨트 이창용이고요. 네, 저는 한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 누나가 시한부가 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 그럼 누나는 남을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 같아? 사실 남편한테는 애들 부탁밖에 할 게 없을 것 같긴 해. 대학 정도 갈 때까지만 웬만하면 재혼 안 하고 그 정도 나이는 돼야 이제 자기네들 독립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근데 그 전은 좀 애기들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 난 누구랑 살든 말든 나랑 관계없어. 비슷한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거든. 아 진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남긴 그 유언장의 내용이 재혼 금지였어. 내 아이가 똑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산을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가 조건. 재혼 금지. 재혼 금지. 아기를 위해서 또 그랬었나 보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42년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었던 렘브란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었어요. 렘브란트. 400년 전에도 사람이 생각하면 똑같아. 너무 신기하다. 그치. 유언장 내용이 재혼 금지야? 그렇구나.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들을 해. 그럴 수 있지. 이 남자 얼마나 여자 문제가 많았으면 부인이 눈을 감으면서 재혼하지 마 이러고 죽었을까. 근데 이건 철저히 오해고 실상 렘브란트의 이야기는 전혀 여자 문제가 복잡했다거나 이 남자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거든. 근데 도대체 왜 렘브란트의 아내는 눈을 감으면서 남편에게 재혼 금지를 명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재밌겠다. 일단 렘브란트는 워낙 뭐 유명한 화가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렘브란트는 아니더라고. 보호. 그치. 반 고흐. 그런데 네덜란드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들은 렘브란트를 더 좋아하더라고. 오, 그렇구나. 네덜란드에서는 여기 증거도 있어.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기 이전에 네덜란드만이 이제 화폐를 갖고 있었던 시절에 렘브란트가 화폐 속 주인공인 적은 있어도 고흐가 화폐 속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어. 화폐에 들어갈 정도로 완전 국민화가 이런 그렇지.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굴 가장 좋아하느냐는 화폐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님 같은 느낌인 거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인 거는 확실해 보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도 렘브란트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렘브란트의 별명 혹시 알아? 빛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정확해. 맞아. 보통 이제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 내지는 빛의 마술사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왜 이런 별명이 붙여지게 됐냐면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빛을 활용하는 기법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좀 많이 그렸어. 그 빛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맞아. 정확하게는 뭐 한 75점 정도 그렸다. 학자들 따라서는 100점도 그렸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렸구나. 자화상들을 보면은 맞아. 이 이렇게 다양하게 익숙한, 굉장히 많은 자화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언제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조명 기법이 있어. 렘브란트가 가장 좋아했던 조명 기법을 측면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쏘아주는 조명. 이렇게. 이걸 제일 좋아해요. 대각선으로 딱 쏴주는 조명. 아. 이렇게 조명을 딱 쏘면 그 조명을 받는 부분은 밝아지고 반대편은 어두워져. 그런데 대각선 위에서 쏘다 보니까 이마와 코 사이에 이 굴곡이 있는 부분은 빛을 통과하겠지. 그러면서 건너편에 튀어나와 있는 요 광대뼈 부분에만 빛이 딱 떨어지는 거야. 요 기법이 바로 렘브란트가 만들었고 평생 렘브란트가 즐겨 사용했던 조명 기법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불러. 아, 진짜? 가장 적은 조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 그래서 지금도 뭐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명 기법이거든요. 진짜 조명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셀카에 거의 뭐 진심이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자화상은 100개 정도 남길 정도면은 그렇지. 거의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일단 이 렘브란트는 딱 봐도 이 조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이미 20대 초반에 만들어낸 거야. 이 남자는 19살 때 이미 자기 공방을 차렸고 아주 젊었을 때 성공했구나. 그렇지. 도제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임엔 단계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려. 아무리 빨라도 성공 궤도에 올랐던 딱 그때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 훗날 렘브란트의 부인이 되는 금수저 오브 금수저 사스키아. 출신은 귀족. 아버지가 시장 출신이고 판사를 쭉 역임해 오셨던 분이시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분이신데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고아가 되었고 대신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안게 되지. 당시 자기 친척이었던 핸드리크라고 하는 그림 중개상이 있었거든. 이 남자가 렘브란트 작품을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 렘브란트가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실까지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연스럽게 놀러 오다가 이제 이 집에서 이제 만났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사스키아가 렘브란트를 보자마자 푹 빠져버렸대. 여자가 오히려 먼저? 렘브란트는 분명 그때 당시 잘 나가는 화가기는 했어. 그렇지만 신부는 평민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가 좀 있었을 텐데 결혼을 렘브란트가 하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청혼했어.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고 제안을 하고 약혼도 빨리 해달라고 막 재촉하고 어머, 진짜. 그래서 결혼까지 가죠. 렘브란트 28살 그리고 24살의 사스키아가 결혼을 하는데 이때 사스키아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이 무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3억. 그 렘브란트가 그때 당시 그림 하나 팔면은 대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받을 때였어. 물론 잘 나가는 화가긴 그러네. 했지. 근데 그래도 내가 6개월 주가라고 그린 그래야 1,500만 원인데 그러네. 내 부인은 한 번에 결혼 지참금을 53억을 가져왔으니 누나가 렘브란트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지. 심지어 이쁘기도 해. 이 결혼이 렘브란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매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분은 귀족이지. 귀족. 그런데 렘브란트는 사스키와의 결혼으로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들의 커뮤니티에 그들의 들어가는구나. 커뮤니티에 리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그림 의뢰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돈도 더 올라갔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렘브란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혼 초기에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려져. 진짜. 보면 그냥 다 여신이야. 왼쪽에 보고 있는 저 작품은 이제 플로라라고 하는 작품이거든. 플로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꽃을 관장하는 여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여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막 매형이 막 누나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맞아. 딱 이런 느낌이거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아이고 진짜 밖에 걸어다니면 천천히 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을 즐겨 우리 남편은. 그때 당시 렘브란트도 너무 아내가 예뻤구나. 너무 예쁜 거야. 얼굴도 예뻐, 돈도 많이 가져와, 나만 바라봐. 그리고 심지어 귀족이야. 너무 예쁘니까 그림이 넘쳐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 사람 서로 좋고 좋은 사람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알콩달콩 평생 뭐 100년 해로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 렘브란트한테는 불치병이 한 가지가 있었어. 뭐야?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병이야. 뭐야? 갑자기 성공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돼. 그러면 찾아오는 병. 돈 막 쓰는 거? 그렇지. 금융치료를 좋아하셨구나. 금융치료 좋아하셨어. 셀프 금융치료. 렘브란트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감당이 되거든. 왜냐면 아내도 돈 많이 가져왔어. 나도 잘 나가. 그림 의뢰는 지금 앞으로 몇 년치가 쌓여 있어. 그러니까 써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이 좀 과하게 좀 돈을 쓰셨어. 결혼한 5년 차 됐을 때 이제 집을 좀 옮기셔. 암스테르담 최중심지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때 당시 이 집의 가격이 지금 돈으로 치면은 17억. 그때 당시 암스테르담의 평균 집값이 대략 한 1억 2천 정도였대. 지금 돈으로 당시 렘브란트가 연수익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했대.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거야. 써. 아이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상한 걸 좀 많이 사셨어. 이분이. 뭐를 사셨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초장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뭐 풍경화도 있고 여기 역사화도 있는데 역사화는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잖아. 근데 이 그림 장르들 가운데 최고봉으로 치는 게 바로 역사화야. 그러니까 화가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화가가 아니야. 그렇구나. 그래서 렘브란트는 항상 역사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고 그 역사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소품이야. 과거의 옷을 입어야 되고 과거의 물건을 써야 되고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려면 그 문화에 대한 소품이 필요해. 골동품 같은 거를 좋아했구나. 렘브란트가 취미가 그 골동품 사기였어. 비싼데. 지금처럼 제대로 평가를 하고 보증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다? 가품이 많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렘브란트 집 앞에서는 매일 장이 열렸대. 다들 이제 갖고 와가지고 막 좋은 거 갖고 왔어요. 막 이렇게 해서 살고 하는구나. 이게 다 사기치는 사람들. 세상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오직 렘브란트만을 위하여 열리는 장. 그런데 렘브란트만 몰라. 본인만 모르는. 딱 이런 분위기. 근데 아내도 워낙 잘 보니까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때 당시가 렘브란트의 전성기에 딱 해당되는 시기였었거든. 렘브란트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야경이라는 작품이거든. 맞아. 요때가 렘브란트 인생의 최고 절정기였을 때였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이때가 전성기였다. 이제 내려막. 그렇지. 그 대단했던 렘브란트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 진짜?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건 렘브란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거든. 사스키아와 렘브란트가 금술이 너무 좋았잖아.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를 셋을 낳아. 아들 하나, 딸 둘. 그런데 이 세 아이가 2달을 못 넘겨.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야경을 딱 그리기 시작했던 그 타이밍 즈음에 있을 때 티투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태어나. 얼마나 예뻤겠어. 너무너무 예쁘잖아.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쁠 거야. 그치. 티투스가 이제 태어나고 8개월쯤이 되었을 때 그 산후조리하고 있었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몸조리 하던 중에 폐렴으로 죽어버려. 누나가 그 상황이면 눈이 감겨? 못 감지. 나는 못 죽을 것 같아. 못 죽어. 애기 걱정되고 남편도 걱정되고. 철부지 같은 남편 두고 세상 떠나야 돼. 그리고 지금 내 애, 이 사랑스러운 그 3명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드디어 4번째 낳은 아이, 얼마나 건강한 귀해, 아이. 진짜. 그렇게 사스키아가 떠나면서 죽기 직전에 남겼던 유언이 바로 재혼 금지였던 거야. 자, 그러면 상황을 알았으니까 왜 그럼 사스키아가 이런 유언을 남겼을지 상상을 해보자고. 남편이 너무 이제 순진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이 사람이 또 계획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의미지 않았을까? 그리고 와서 혹시나 또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그렇지. 있고 여러 가지로. 당시 사스키아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일단 내가 이대로 떠나버리면 제일 걱정되는 거 아들 티투스 그리고 내 남편.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으면 재혼 금지 딱 이 단어만 들으면 왠지 바람둥이. 여자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그랬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유산이 50억이 넘잖아. 렘브란트에게 그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탁처럼 대략 한 달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의 돈이 매달 렘브란트에게 가게 만들었어. 아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진짜. 그렇게 하면 최소한 남편과 아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있잖아. 거기에 플러스 누나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재혼을 하게 돼서 새엄마가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안 자기 되지. 아들이 구박받을 수 그치, 있잖아요. 그 그치. 계모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된다. 그럼 기억나? 아까 그 렘브란트의 미술 중개상 역할을 했던 사스키아의 삼촌뻘쯤 되는 핸드리크. 이 사람에게 유산 신탁 운용금이 넘어가. 그리고 아들 티투스에 대한 상속이나 뭐 양육을 다 이 사람이 넘어가는- 책임져 주는 거야. 자기 친척이. 재혼하게 되면. 재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신 나 죽고 나서 딴 여자랑 행복하게 사는 걸 난 못 봐. 그게 이런 게 아니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편이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계속 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 렘브란트의 나이가 30대 중반 젊고. 36살. 헤르테라고 하는 여자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들어와. 그리고 이 여자와 자연스러운 동거 생활이 시작. 아이고 이게 조금 약간 좀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복선이 있는데 그러면 또 안 되는데